국내 최초의 해상 시험선 선진호. 넓은 갑판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잠수 쌍둥선으로 건조됐는데 함정 이름을 수여하는 명명식에서 벌어진 해프닝과 해상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아찔한 에피소드들,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건조된 선진호는 과연 우리 해군 전력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선진호를 건조 운용했던 주역들과 함께 국내 최초 해상 시험선의 탄생과 활약, 그리고 퇴역에 얽힌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시험선 선진호의 운용과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선진호의 건조를 주도하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선진호를 운항하셨던 장순인 선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순인입니다. 이번엔 선진호를 이용해 다양한 해상 시험을 진행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소나와 함정 전투체계 개발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노정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정호입니다. 상어 시리즈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한국 해군의 어뢰 개발을 이끌어 오신 이재명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장순인 선장님은 무려 20년 동안 선진호의 선장으로 이제 근무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 이제 선진호에 대한 추억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호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소회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감회가 깊습니다. 선진호 태동과 건조에서부터서 선진호가 20년 동안 사용하면서 동반자로서 같이 생활하다가 선진호가 퇴직을 하고 저도 이제 퇴직을 해서 현재 이르렀는데, 그 선진호를 운영하면서 그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에서부터서 울릉도, 독도, 또 이제 그 수원단 거진 그 앞에까지 선진호가 안 가는 데가 없이 전부 그 항해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것은 정말로 선진호의 그 넓은 갑판, 그리고 이제 브릿지에 가면은 넓게 펼쳐진 전경이 바로 이제 조함하기에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20년 동안 운행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마쳤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자리하신 노정호 박사님과 이제 이재명 박사님께서는 다양한 수중무기 체계를 개발하시면서 적지 않게 선진호 덕을 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개발사 이야기는 좀 차차 나누기로 하고, 선진호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씩만 좀 먼저 듣겠습니다. 예, 노 박사님 어떤 것이 좀 떠오르세요? 선배열 소나를 시험하려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해군배를 빌려가지고 그것도 수천 톤급 배를 빌려야 시험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한 수백 톤짜리 시험선 선진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시험 다 해봤다. 참 편리하다. 내파성이 좋고, 그 다음에 갑판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한 편의시설을 다 갖췄기 때문에 참 편안하게 시험했던 배다, 이렇게 지금 추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지만 굉장히 함축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듯한데요. 이 박사님 어떠세요? 예, 저는 그 1993년 9월 21일이죠. 그날 그 백상어 중월에 처음 이제 발사시험이 이제 선진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백상어, 그다음에 청상어, 통상어까지 진짜 어뢰 개발의
가장 큰 역할을 한 배가 우리 선진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진호 하면은 진짜 편안하고 안방 같은 그런 배로서 우리가 이제 어뢰셔마하는데 진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선진호 자체가 아마도 어뢰의 일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너무 과장되긴 했지만은. 예. 두 분 다 이제 선진호에 대한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것으로 지금 이제 그 기억을 갖고 계신데요. 송 박사님, 배를 한 척 이제 건조할 때마다 단계별로 중요한 행사들이 매번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배에 이름을 주어지는 명명식이 있는데, 이 보통 이제 해군 함정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수식 때 많이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명명되어지고 이제 짓게 되어지는데, 이 그 선진호 명명식 때는 뭐 예기치 못한 또 해프닝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명명식이라 하면 배가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겁니다. 공사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선진호의 경우도 그 이제 배가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개발자로서는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도와주셨던 아주 귀한 내빈을 국방부 또 연구소 또 학계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조선학계 뭐 다 모시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그 특선본부에서 그 예산으로 보면은 그 특선본부에서 만드는 다른 배보다 훨씬 적어서 그 가치가 없는 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자체에서 이 배는 국내 최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명명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명식이라 하면 이제 진수식 때 할 때도 있고 명명식 때도 할 때 있지만 그 줄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빈이 여자분이십니다, 항상. 그래서 그분이 준비한 도끼로 딱 끊으면 이제 돌이 이제 줄이 끊어지면서 그 닫혔던 게 확 열리면서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그 주빈이 이제 다 끊었죠. 그래서 잘 됐어요. 행사가 잘 됐는데, 그때까지는 잘 됐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전부터도 배가 조금 흔들리거린다 싶었는데 이제 그 다 끝나고 나서는 선준에 올라가서 시찰을 하게 돼 있었는데, 손님들이 이게 조금씩 흔들리더니 완전히 배가 화가 난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화가 난 것처럼. 그래서 이거 호줄로 다 묶어놨는데 그 이제 사다리가 있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위험해서.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 취소를 하고 오천장으로 다 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죠. 제가 몇 년간 내파 성능이 좋은 배다, 이 배는 배멀미가 없다, 그러고 다니면서 만든 배고 또 모신 손님들도 거의 대부분 제 말을 믿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오셨는데 배를 올라가려는데 배가 그것도 부대에 묶어놨는데 묶어놓은 겁니다. 막 아마 제가 긴 얘기를 안 해도 제 심정이 어땠는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면 그날이 지났어요. 그렇게 또 얌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인도를 배 선상에서 하고 진해로 가는데, 우리가 그 배를 인도는 진해에서 받았죠. 그 가기까지는 그쪽 선장이 아마 운항한 걸로 기억되는데, 그렇게 내파 성능이 좋게 갔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인을 알아야 돼서 이제 그 선영 담당이 박찬욱 박사라고 아주 정말 그 당시는 석사였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같이 딱 찾아보니까 하필 조선학회지에 실린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어떤 부두가 있으면 조선소는 반드시 건조 공작을 마지막 하는 그 정박 공작 부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 2개가 있는데, 요 하나에서 했는데 우리 배가 하나는 방파제가 없이 외하고 입구가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필 그 먼 바다에 노을이 큰 게 생겨가지고 들어와서 그 방파제가 아니고 부두를 부딪혀서 나온 반사파가 있습니다. 그 반사파가 정박해 놓은 배의 고유주기하고 일치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계산한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필 이제 노을성 파도는 우리가 잰 적이 없지만 이런 파도가 들어왔다면 하는 게 딱 드러나서 결국 그
원인이 밝혀졌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 배가 그럴 때 여러 큰 유조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었는데 그 배들은 까딱 없었죠. 근데 왜 문제가 없냐면 고유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파의 고유 주기가 우리 선진호하고 또 일치했던 거죠. 그러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파도가 들어와서 그런 일을 딱 벌였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반잠수 쌍동선이라는 독특한 선형으로 넓은 갑판을 자랑하는 선진호. 선진호의 갑판에는 몇 가지 고정 장비와 함께 시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갑판에 고정된 장비로는 다양한 물건을 갑판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주 크레인과 갑판 위 장비를 바다로 내려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A 프레임, 선측과 선미에 각각 부착돼 장비를 바다로 내릴 수 있는 기역자 모양의 대빗 2대가 설치되어 있다. 선진호 갑판에는 이런 고정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너트를 끼울 수 있는 홈이 마련되어 있어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최적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모든 장비의 운반과 설치는 연구원들이 담당하며 주로 하루 전에 장비를 배에 실어놓고 점검을 거친 후 해상 시험을 진행한다. 선진호는 설치 가능한 장비가 다양한 만큼 운용 방안도 무척 다양했다. 어뢰, 소나 등 각종 무기 체계와 장비의 해상 시험은 물론 이미 운용 중인 해군 함정의 음향 측정 시험과 다양한 해양 조사 등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시험과 조사가 바로 이 한 척의 배에서 진행됐던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진호가 어떤 배인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장순희 선장님, 네. 선진호는 어떤 규모와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요? 기본적인 재원과 성능이 조금 궁금하고요. 우리 이제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반 이제 함정과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수함 두 척에다가 교각을 올려 가지고 그 위에 그 선체를 만들어 놓은 형상이 소위 말하면은 선진호 반잠수 쌍동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선진호가 또 이제 제가 해군 함정을 갖다 20년을 탔었지만은 이 갑판에 어떤 장비가 설치게 되면은 떼고 다시 붙이고 그런 게 어려워요. 근데 선진호는 만능입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한 장비들이 전부 시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려면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해상 크레인이라든지 A 프레임이라든지 그것은 돼 있지만은 필요 없는 장비들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 집채만한 장비들이 전부 다 다시 들어가 가지고 구성을 마치면서 이제 장비를 하기 때문에 선진호는 일반 배와 달리 항시 짐을 싣고 다녀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귀촌한다고 저희 차에 짐을 계속 많이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여보, 우리 차는 사막의 그 실크로드에서 나오는 낙타같이 너무 불쌍해. 왜? 짐을 그렇게 많이 싣잖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20년 동안 선진호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싣고 내려고 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거제도 칠천량 해전공원에 배가 전시가 돼 있지만은 참 그 생각해 보면은 고생했다. 그 생각이 절로 떠오릅니다. 예. 일반 선박과 비교해봐서 상당히 좀 다른 차이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노정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소나를 개발하시느라고 이제 진해 연구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해상 시험을 이제 해 오셨는데요. 진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시험선이 먼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봤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선 결론적으로 아쉬운 거는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면은 그 예인 선별
체계 개발 선행 시제품을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선진호가 취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의 작전 중인 구축함급을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작전 중인 배를 시험용으로 이게 일부를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3개월 전부터 그 시험 요구에 관한 거를 가서 지원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은 모든 작계를 다 이제 검토를 해서 요구하는 시기에 이제 가능한 배가 뭐다. 이제 이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3개월 전에 해서 한 달 전에 다시 뭘 했냐 그러면 이 탑재를 하려면 배를 약간 소위 말하면 뭔가를 좀 해야 돼. 뜯어 고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판을 새로 해서 볼트를 박든지 구멍을 뚫든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윈치 그 다음에 전자 장비가 들어있는 쉘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해군의 정비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와서 이제 한 4, 5일간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쓸 수 있는 기간은 딱 4박 5일밖에 안 됩니다. 예비일 포함해서. 예. 이제 그 안에 모든 시험을 끝내야 되는 것이 이제 이걸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은 언제? 그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의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여튼 군하고의 그 협조 과정에서 군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국내에서 개발하는 장비 우리가 지원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고마움도 참 지금 와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군의 고마움은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예기치 못하는 어떤 이런 기상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시험선도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또 이게 개발하는 이 기간도 좀 단축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개인적으로 또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입장에서요 해상 시험선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배를 타본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요약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해상 시험선은 어느 한 시험을 목적으로 건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해상 시험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선진호는 어뢰도 시험했고 소나도 했고 또 미사일도 시험했고 또 함정 그 소음 측정도 했고 해양 조사 이런 다양한 시험을 선진호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진호가 갖춰야 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4가지만 저는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그 시험 요원인 연구원들이 배에 타고서 연구 활동을 편히 할 수 있는 연구 실험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주 널찍한 연구 실험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시험 요원들이 보통 연구원들인데 보통 배를 많이 안 탄 사람들이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워낙에 많이 탔기 때문에 거의 뭐 뱃사랑 거의 비슷하게 됐지만은 연구원들 타면은 대부분이 이제 배를 처음 타기 때문에 멀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그 내파성, 다시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아까 송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런 내파성이 아주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 삼면이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뭐 진해에서 동해도 가야 되고 또 서해 어디도 가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속력은 있어야지 됩니다. 뭐 동해까지 가는데 뭐 4, 5일 걸리거나 하면은 이미 가는 동안에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어뢰 발사대도 그렇고 노 박사님 같은 윈치도 있고 아주 상당히 큰 중량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자주 이제 시험할 때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배가 그런 중량물들을 스스로 취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윈치나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수시로 이제 교체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소음 측정을 위해서는 배가 일단은 정숙해야 됩니다. 내가 시끄러우면은 뭐 남이 내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정숙해야 되고 또 어떤 정확한 위치에 대한 키핑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4가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뭐 쭉 하면은 뭐 7, 8가지 더 나오겠지만은 저는 이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선진호는 아마도 이런 모든 것을 갖춘 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4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이런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선장님, 네. 이 그 해상 시험선으로서 선진호가 갖고 있었던 성능, 특성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 항해적인 측면에서는 그 코스 트랙을 유지하는 그 정밀도가 5m 이내 돼 있고 어떤 트랙을 갖다가 이 가고 또 이제 정지해 가지고 그 위치를 갖다가 그러한 다이나믹 포지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선진호는 그러한 그 정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 이제 특히 일반 배들은 수심이 그 50m 이내 통상 앵커링을 해요. 닻을 내려 가지고 하는데 선진호는 그 이 600m 그 와이어에서 앵커가 달려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200m까지 그 닻을 내려 가지고 해상에서 그 정지한 상태에서 이제 엔진을 꺼 놓으면은 소음이라든지 그러한 그 엔진 소음이 차단하는 데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군하고 또 공군하고 그 지해공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 통신망 그런 게 전부 다 또 이제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 뭐 육군하고도 통신을 할 수 있고 해군하고 해군 함정하고도 서로 통신을 하고 또 이제 잠수함하고도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수중 통신기도 있고 또 이제 그 칼라 프린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칼라로 그 해면 600m까지 그 측심기를 이용해 가지고 해저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모든 시험 장비들을 갖다가 가동한 상태에서 그 백업으로 내가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한 그 정보 그러면은 뭐 경위도 수심 조류 풍량 풍속 그때 수온 그런 것을 갖다 전부 기록을 해 가지고 다시 그 블랙박스 기능으로 리마인드해서 볼 수 있고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어떤 것을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기능이 가져 있기 때문에 참 그 유용하게 했었고 처음에 승조원이 자동화 시스템 그런 것 때문에 배정을 6명을 받았어요. 예. 참 6명을 가지고 시험선을 운영하는데 동기생 함장들은 어이 장 선장 너희 배 승조원 몇 명이야? 6명이야. 그러면은 야 너가 슈퍼맨이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리장하고 갑판원 이제 8명을 그래도 운영을 해서 최소한 그 8명으로 그 선진호를 잘 운영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한 번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꼼꼼한 주의 조건으로 이제 그 말씀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실질적인 어떤 선장으로서 생활해 보시면 운영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송 박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선진호 얼마나 이 다양한 이 그 시험 해상 시험이 가능했던 건가요? 예.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장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 승조원을 제가 예산을 많이 못 따서 6명으로 했는데 선진호 짧게 말씀드리면 4가지 종류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진해 연구개발본부에서 개발한 장비들을 시험하는 거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 뭐 어뢰 종류, 그다음에 또 어뢰를 이기기 위한 어뢰 음향 대응 체계.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노정호 박사님이 주로 하신 선배열 배연 소나라든지 또 백령 예인 소나라든지 하여튼 함정에 쓰이는 소나 체계. 또 하나는 그 함정에 붙는 게 아니고 해저에 붙는 고종령 음탐 체계라는 게 있어요. 항만 감식 체계. 이런 그 수중에서의 음탐 체계도 다 우리 선진호가 시험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연구 개발한 시제품이 다양한데 그 연구 개발품을 시험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군 함정이 신조되거나 정기술이 끝나면
그 무조건입니다. 이건 필수 사항으로 그 배의 수중에서 내는 소음을 꼭 측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선진호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임무의 하나였고요. 세 번째는 해양 환경 특성 조사라든지 그 해양 환경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험도 많았습니다. 그것도 했고, 네 번째는 이제 뭐 나중에 우리 장 선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해군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요청을 하냐? 그거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선진호는 아까 같이 정밀 이 항로 유지 장치가 있어요. 정밀 항로도 되고 위치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빠졌을 때 그거를 그 물건이 어디 있다는 걸 탐색하려면 이 배 자체가 이렇게 흘러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호는 그런 특수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군이 선진호를 불러서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요 분야, 요 지점을 확실하게 탐색을 해달라. 그 임무를 이제 요청받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 해상 시험이라고 해서 개발된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외에도 굉장히 예. 중요한 기능을 또 많이 갖고 있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실제 선진호에서 진행했던 시험들의 경험들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도 박사님, 이 선배열 예인 소나를 이제 개발하시고 이제 선진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여러 가지 해상 시험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들 하셨습니까? 시험 그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이 선진호는 예인형 선별 소나를 시험하기 위한 최적화된 배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진호를 처음 개발할 때, 건조할 때 요구사항을 저희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소나 체계 개발에 이제 관련돼서 기본적인 크기, 무게, 그 다음에 구성품을 정리를 하고, 그건 예측치였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스를 시험하면은 이제 보통 한 4박 5일 정도에 이제 한 번 시험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설치하는데 하루, 그 다음에 진에서 동해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거기 가는데 하루, 시험을 하루 내지 이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하루, 그 다음에 하역하는데 하루. 그러면 이제 길게 보면 한 5일 내지 6일 걸리는데 하루 만에 탑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가 그 시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돌아올 때는 뭐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걸 하루 만에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했어요. 이 박사님, 뭐 지금 그 타스도 이렇지만 또 어뢰 개발할 때 선주를 많이 해상 시험으로 활용하셨는데 뭐 특별하게 남는 게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저도 이제 어뢰 시험을 아마도 선진호 있는 동안 거의 한 200회 이상 아마도 배를 탄 것 같아요.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은 아마 노정호 박사님이 한 번 타면은 며칠씩 계시고 저는 이제 하루 이틀씩 하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노 박사님이 훨씬 많고 횟수로 보면 아마 제가 1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어뢰 개발하다 보니까 그 선진호가 없을 때는 어뢰 시험을 한다. 옛날에는 이제 K744 같은 이제 경어뢰 시험을 이제 했었어요. 저희가 개발할 때. 그럴 때는 선진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해군에 이제 발사대가 있는 함정을 찾셔야 되고 또 표적함이 또 있어야 됩니다. 표적함이 있어야 되고 표적기로 운영할 수 있는 함, 또 하나는 어뢰를 건질 수 있는 회수함이 있어야 돼요. 이 발사하면은 어뢰를 회수할 수 있는 크레인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의 그 크레인이 있는 회수함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역에 워낙에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비켜주라는 어선 소개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선진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선진호에는 이제 발사대도 설치할 수 있고 나중에 크레인도 있으니까 건질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 하나가 거의 1함 2역할, 뭐 3역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해상시험선 선진호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송 박사님, 이제 선진호는 해군 함정에 대한 수중 음향 측정 시험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하려면 상당히 먼 바다에 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음향 측정 시험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측정 대상 함정하고 먼 바다에 나가요. 왜 먼 바다냐면 배가 없는 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배의 수중에서 내는 소음을 측정하는 건데, 그럼 측정하는 배는 소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음기라는 걸 딱 케이블을 내려놓고 자기는 엔진이 뭐고 다 끕니다. 근데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시험용 발전기가 따로 선진호에 있어요. 그것도 소리가 물 밑으로 안 가도록 높은 가판에 설치해 놨어요. 거기서는 이제 조명이나 레이더나 이제 측정 장비용 전기만 생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저희들도 신경을 썼지만 나중에 선진을 운영하면서 더 보완해 가지고 발전기를 아무리 돌려도 물 밑으로는 소음이 하나도 안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표류를 합니다. 이 배는. 그리고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 그러니까 피시험함의 소음을 되게 옛날에는 이 소음이 묻혀 들어가요. 이 측정하는 배에 소음이 묻혀 들어가는 걸 완전히 차단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운기를 이제 이 물속으로 굉장히 긴 거를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가판이 넓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쌍동선이기 때문에 그 내리고 올리는 게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물론 가끔 그것도 이제 흘러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문제가 없고요. 해상시험선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장비를 이제 시험하는 정도로 이제 역할이 있는가 싶었더니 오히려 이 수중의 음향 측정 작업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선장님, 네. 이것 말고도 이 선진호가 그 해상시험의 뭐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네. 그 해군을 도와서 침몰된 간첩선을 또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네.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반잠수 간첩선을 그 수중에 있는 것을 탐색하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83년도 부산의 그 다대포에 간첩선이 들어왔는데, 그거 이제 도주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구축함인 울삼함에 포착이 돼서 태종대 남방, 그러니까 생도섬으로 붙어서 정확하게 178도 7,600야드에 침몰이 됐었어요. 그 상황을 이제 제가 해군 함정 때 그 탐색 지시를 오다를 받고 그 해역에서 간첩선을 소위 말하면은 그 소해정 헐마운트 소나로 탐색을 했습니다. 그때에 소위 말하면은 ADD에서는 그 항만 감시 체계 해안 탐색을 위한 사이트캔 소나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제가 함장으로 돼 있는 소해정 옥천함에 그 소위 말 그때는 ADD란 말을 못 썼어요. 기계창 사람들이 와서 장비를 시험한다 해서 기계창 이제 연구소 요원들이죠. 요원들이 사이트캔 소나를 가지고 탐색돼 있는 간첩선을 그 사이트캔 소나를 끌고 탐색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그 헐마운트 소나에 나오는 비디오는 소위 말하면은 그 전파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수중에서 받아온 에코를 그 비디오 상태로 보는데, 사이트캔 소나는 그 물속에 있는 물체의 형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침몰이 돼 있고 크기라든지 그것을 탐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가 83년도 다대포 간첩선을 탐색을 하고 나서 연구소 사람들이 그 반잠수 간첩선을 탐색을 해서 인양하는데 제가 기여한 바가 있고, 2번째는 그 1999년도 12월 달에 여수 그 향이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첩선이 침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병이 발견을 해서 그 공군 F4 팬텀기가 뜨고
해군에서 소위 말하면은 광명함과 여수함이 그 출동을 해서 대한해협 제주도 동방으로부터서 80마일 완전히 외해죠. 그게 이제 포탄을 맞고 침몰된 간첩선을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그 침몰된 위치를. 그 해군에서는 그런 사이드스캔 소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 의뢰가 왔어요. 이 간첩선을 찾아달라.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사이드스캔 소나라는 장비가 그 연구가 종료가 되고 그 이제 윈치를 전부 창고에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폐철이 된 장비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긴급하게 그 꺼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선진호에 싣고 그 해상 상태가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해협에 가서 한 며칠 탐색하다가 도저히 풍랑 때문에 안 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 장비를 그 수리를 하는데 그때 작전사령관님이 그 이수용 그 중장이었었는데 그때 작전처장 보고 그 불렀어요. 저를. 그 작전처장 보고 야 장순인을 갖다가 너희 동기생들은 뭐라고 해? 캡틴 장이라 합니다 하니까 작전사령관님께서 캡틴 장 그 반잠수 간첩선을 꼭 찾아야 돼. 그 속에는 엄청난 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찾아야 되는데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 그것을 찾아주라. 그걸 찾게 되면은 너가 해군 함정 부두를 이용하고 하는데 어려운 사항 그런 것을 전부 해소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 간첩선을 또 찾아야 되겠다는 그 또 의욕도 있고 해서 2000년도 1월 1일 그건 이제 쉬고 1월 2일 날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해협에 망망대해죠. 그때는 해더라도 뭐 TV도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이트겐 소나를 이제 끊는데 선진호 이제 정밀 항해 능력이 얼마나 좋다는 게 매초 간격으로 그 사이트겐 소나 그 200m를 내려 가지고 수심 80m를 갖다가 그 한 2에서 3나트로 이제 아주 저속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끓다 보면은 해저의 그 앵카 자국이라든지 그 장어 통발을 깔아놓는 그러한 형상을 그 비디오 상태로 그 프린트돼 있는 그 트레이싱지라고 있습니다. 결과물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때만 해도 이제 해역사죠. 해역사에서 그 침몰된 위치하고 해군 함정 자체에서 그 자기들이 이 격침한 위치하고 경의도 그 0.1분만 하더라도 200-300m 차이가 나거든요. 서로 다 틀리는 거예요, 위치가. 그걸 갖다가 한 5일 동안 그 이제 이 항적을 해 가지고 유지하는데 그 20년도 1월 10일경에 그 사이트겐 소나를 끊는데 물체가 나온 거예요. 통 물체가 없다가 딱 물체를 보니까 벌레가 애벌레죠. 애벌레가 땅 속에 있을 때 이 웅크르고 있는데 웅크러져 있는 모습이 비디오에 딱 나오는 겁니다. 찾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군 함정들이 이 기뢰 탐색함 이제 많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해군 함정에서 MDV라는 그 수중 카메라가 있습니다. 수중 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확인하니까는 반잠수 간첩선이 확실하다 해서 그냥 그 얼마나 이 기뻤고 또 그 보람을 느낀 예가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잠수 쌍동선
선진호 20년을 좀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장 선장님께서는 선진호를 이제 20년 동안 이제 운영 항해를 좀 하셨는데요. 이 각종 항해 기록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20년 동안 이 그 선진호를 운영 또 항해하시면서 갖고 계신 소감도 마무리로 좀 듣겠습니다. 예. 어려운 공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운영을 해서 예. 그 배를 잘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 또 이제 그 배가 거제 칠천량 그 해전 공원에 예. 그 전시가 돼 있는데, 참 그 배를 볼 때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보람과 자긍심을 많이 준 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정호 박사님과 이제 이재용 박사님께서는요, 그 선진호가 운용되는 동안 진행된 연구 개발과 또 이 배가 우리나라 해군 전투력에 어떤 영향을 좀 끼쳤는가 이 평가를 좀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 박사님께서 해주시죠. 예, 선진호가 취역되던 그 시점이 국방과학연구소 진해 해군 파트의 무기 체계 분야 독자 개발을 시작했던 시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제 뭐 제 표현으로 하면은 뭐 체계 개발 르네상스. 근데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게 시험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것이 없었더라면은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를 해군에 의뢰해서 같이 했다면 절대로 그 기간 내에 못 맞췄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어려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선이 한꺼번에 해결해 줬다. 그래서 그것이 없었으면 저 같으면 타스 개발 과연 했을까? 네, 그런 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한 말, 체계 개발의 르네상스였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마지막 저도 평가해 주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1993년도부터 이제 백상어 개발을 발사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그 홍상어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약 한 120회 정도 아마 시험을 한 것 같아요. 장 선생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기록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같고, 아마도 실험을 하려고 해역에 나갔다가 기상관계로 다시 되돌아온 경우까지 치면은 200여 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인데 이 많은 시험을 선진호가 아닌 해군의 어떤 함정을 이제 지원받아서 했다면은 비용도 아마 비용이겠지만은 개발 기간도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없었으면 아마 개발이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까 정도로 상당히 고마웠고, 따라 선진호는 우리나라 어뢰 개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너무나 많이 했고, 선진호 덕분에 아무런 그 해상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덕분에 이제 선진호 덕분에 어뢰 개발이 우리 세계에서도 7, 8번째 개발한 국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활약을 했던 이제 선진호가 지금 퇴역된 상태죠, 송 박사님. 네. 퇴역 시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선진호 개발을 주도하신 분으로서 뭐 또 남다른 또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좀 해서 가능하면 말씀해 좀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선진호는 2012년 6월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은 이 모양이 좀 특수하고 또 국내 최초라는 그 역사적 가치도 있고, 그래서 공문을 해양공원이나 해양박물관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곳에서 해진이 소요가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놀랐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공원마다 또는 기관마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1년이 흘러가지고 2013년 6월에는 그 연구소 규정이 불용자산 그 처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의 경우는 매각 과정을 거쳐서 고철로 팔게 됩니다. 이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물론 그 당시 본부장인 정문섭 박사나 또 운영관리실장이던 이필호 박사가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해도 불구하고 그러던 차에 그 지심도 이전 건 때문에 그 권문호 고제시장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 협의하러. 근데 그 얘기를 우연히 들으시고 배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배를 보시고 아니 왜 이 좋은 배를 안 가져가다니 하고 그 자리에서 가져가겠다 해서 2013년 10월이죠. 그러니까 6월이면 매각 처분돼야 되는데 이제 10월에 그 사이에 또 서류 작업을 해서 공식적으로 양효가 거제시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님이 고마운 게 그냥 빈 말씀이 아니고 그 처음에는 놓을 때가 좀 여러 군데 후보였는데 이제 그분이 7천량 해전공원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부두가 없었어요. 저 부두가 아니라 육상 그래서 그분이 새로 예산을 들여서 매립을 하고 그 선진을 거치하기 위한 그 부두를 만들고 이제 얹힌 거죠. 그게 끝난 게 2014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받고 1년 후 만에 배를 정식으로 이제 일반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천량 해전공원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그 7천량이라는 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진왜란 때 그 유일하게 원균 장군이 그러니까 일본한테 해군 전쟁을 해서 진 곳입니다. 그래서 왜 그 해전공원이 있냐면 다시는 그런 치욕을 반복하지 말자 해서 그 해전공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진호가 한 20년간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전시하는 건 큰 의미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개인적 소회는 아주 짧게 줄여서 오늘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더라도 완벽한 배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장님 또 저 승조원들께서 능숙하게 그 배를 잘 운전하시고 또 한 번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연구개발실에서도 손진호의 특성을 100% 활용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선배들도 얘기했지만 활용을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또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손진호의 출발은 대잠 초기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 보유한 그 잠수함, 잠수정 세력을 고려할 때 그 소형의 크기로 전천후 상시 대잠 초계정 초계작전 수행할 수 있는 대잠 초계정 개념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설계해서 다닐 때는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반잠수 쌍동선 선진호가 입증을 했습니다. 소형으로도 이렇게 성능이 좋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후학들께서 이 개념은 아주 유효하다면 대잠 초계정 개념은 뭐 세계 최초의 개념이니까 한번 실용화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